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건데요. 감사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해라.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감사 요구 의뢰서를 제출했어요. 네, 제출했습니다. 네. 오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원내 대변인들이 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네. 감사원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법상 못하는 거잖아요. 네, 감사원법상 이 국회의원은 직무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제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겠다, 조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감사원에서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둑이 자수하면서 경찰서가 아니라 소방서를 찾고 있다. 지금 강병원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감사원이 안 된다고 답변까지 내놨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팩트가 확인이 되지만 주호영 의원이 3월 19일 라디오에서 감사원은 3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원리상 맞지 않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감사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도 없고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인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저는 국민의당까지 지금 권익위에 넘겼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도 당대표가 탄생이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이 되면 그 당대표가 권익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법조인 출신이 있잖아요. 네,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안 된다면 이제 법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여당만 합의를 하면 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여당이 발을 빼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수처도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냐.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우리들이 조사를 받기 원하면은 이 법을 그냥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감사원법을 바꾸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원의 이 창립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감사원의 기능이 있는 거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감사원이 바로 이것을 착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 인력을 또 법에 따라서 바꾸고 하여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을 당장 바꾼다고 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또 법이 바로 바뀔 리도 없고 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감사원법의 내용을 몰랐느냐 그리고 이 법 개정을 얘기하는 게 결국 시간 끌기로 가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좋은 수인가요? 전 그 자체를 모르겠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좋은 수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당 말씀드렸던 이유가 같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범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죠. 권인희 의원이 감사원의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86 같은 그룹인 송영길 대표가 우상호 의원 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탈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참마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역시나 부정적인 입장을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좋아요. 네네. 네, 당대표 후보군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정당 당대표. 지지율도 그렇고 네. 다 좋은데 가장 영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뺀다고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세우는 명분은 그 당의 장이 그 전현희 의원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재선 의원 출신, 민주당 출신이니까 뭔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입장문을 내놨어요. 네. 네.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뭐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현희 그 위원장은 이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할 때 이 본인은 민주당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무회피 조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고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권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기관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권익이라는 게 굉장히 상당한 조직이고 그 안에 뭐 검사들도 다 파견돼 있고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내놓은 결과는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12명 의원들 지금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 오창수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소 법에는 걸리는 것 같은데 좀 억울한 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임종성 의원이라든지 뭐 서영석 의원이라든지 일단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완벽하게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때 그 연예인이었던 안내상 씨와 우현 씨와 함께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갔어요. 네네. 그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흔히 말하는 땅 투기라든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여기 땅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실제로 또 그 이제 조선비즈라고 하죠.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신문에서 르포였습니다. 묘지 옆에서 대추 키운 우상호 땅 가보니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작물이 자라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땅 인근에 있는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진짜 가끔씩 와서 농작물 재배하고 간다라고 이 증언을 들어본 것으로 봤을 때는 우상호 의원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결국 이제 행정법령상 포천시에 권고가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포천시에서 발표가 나와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의원은 만약에 소명이 된다면 이 부분은 돌아설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우상호 의원 정도의 소명 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잠깐 탈당을 했다가 완벽하게 소명이 되고 나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집단 반발 사태가 벌어지면은 국민들이 보기엔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의 결정을 일단은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입장문을 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남편분도 장문의 입장문을 냈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일단 이 시어머니가 이 시누이와 같이 살다가 이 홀로 따로 나와서 살게 된 상황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단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했고 다만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 과거 이제 어머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집을 이제 팔면서 그 주택 자금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를 변경을 하면서 네. 이 충분 증여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방식으로 이제 시어머니의 명의를 바꿨고 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의 관련된 지금 논란이 나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이 민주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헛웃음만 나온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모친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를 보도한 또 언론이라든가 또 네. 이제 그 댓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처 없이 이 손해배상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그 억울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입장문을 내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가운데 6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수본 기존 수사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죠. 특수본에서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까? 네. 네, 일단은 이제 현재 해당 의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2명 가운데 6명이 이제 기존의 내사 또는 수사했던 국회의원 17명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7명 중에 14명이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혐의고 3명은 뇌물수수 등의 다른 혐의를 받고 다른 있습니다. 혐의군요, 이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되고
본인 또는 이제 가족과 겹치는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지금 12명에 대해서 탈당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 갈래로 나뉘거든요. 이 세 갈래로 나뉜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수본의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11일 벌써 다가왔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흥행인데 투표율도 거의 새 역사를 썼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제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모바일 투표가 있었는데 네.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요. 근데 모바일 투표를 벌인 결과 그 이틀 동안 투표율이 36%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 뭐 현장 투표라든지 뭐 여러 다른 이제 현장 투표 방식들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벌써 이제 36%가 넘긴 건데. 네, 이제 당원 먼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네. 국민 국민 여론조사는 따로 하고요. 근데 이 당원 투표 36%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지난 2019년과 2017년에도 이 전당대회 투표를 했는데 네. 그때 당원들 투표율이 20% 중반대였습니다. 25%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한 25% 전후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로만 지금 36%가 그러니까요. 엄청나요. 넘긴 네.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 가시는 분들도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뭐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경선이 흥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 당원의 다수 차지하는 거는 중년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보면은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운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보고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중진들한테 유리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첫날에 이미 2019년 전당대회 투표율을 넘었기 때문에 맞아요. 첫날. 네. 첫날에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투표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먹어둔 사람이 첫날에 바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바람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네. 물론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이제 스마트폰 기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또 사실 스마트폰 굉장히 익숙하게 잘 다루십니다. 네,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세는 이미 첫날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전략적 투표, 당을 바꾸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당대표가 되어야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열기가 뜨거운데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오창석 평론가 생각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네. 뭐 일단 이 대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이 권리 당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큰 향배를 좌우하는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대구 지역 그 지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네.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중진 의원들에 대한 좀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대구의 당원들도 좀 민주당이 두려워할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략 투표를 한다라는 건데 이 전략 투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 좀 높은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지금 경선이 이제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전이 격해지기도 하는데 위험 수위를 좀 넘어선 듯한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또 일부 후보는 좀 울먹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제 주요 토론회에서 네. 울먹이는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힘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당의 괴멸 위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내부 뭐 갑자기 세월이 좋아지면 나타나고 내부 총질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하면서 재차 네. 울먹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감정도 있고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 대비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은 억울함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선거 때는 이 읍소 전략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합니다. 제가 일부러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간절한 호소가 실제로 유권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큰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당이 너무 침몰해가고 있을 때 이제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 최전선에서 싸웠는데 그때 누가 하나 보호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또 호소 같아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나경원 후보로서는 뭐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황교안 대표와 이제 뭐 투톱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대패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련해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뭐 그런 이런저런 좀 비판들에 대해서 그냥 본인은 이제 맞서 싸운 거다 당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좀 눈물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 천안 생존 장병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는 그 자리였습니다. 네. 네. 일단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한 겸해와 모욕 시도가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도 11년 전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자부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해야 되나. 네.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에서 일단 보수 인사로서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장병들이 모욕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정이입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들이 뭐 선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도 굉장히 입장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경원 후보 이런 얘기를 했죠. 윤 총장 입당에 이준석 후보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침소봉대다 이렇게 맞선 상황이에요. 계속 이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서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 혹은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될까요? 아니면 스케줄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스케줄대로 간다. 원칙대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스케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사전 교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결국엔 입당해서 레이스를 같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스케줄 따라서? 네. 나경원 후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원리 원칙을 먼저 앞세우느냐 아니냐 유연하냐 이 부분인 것이지 다른 후보들이 동일하게 5명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국민의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OX 팻말에 다 X라고 했거든요.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유연하냐 원리 원칙대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함께 가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후보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더 빨리 들어올지는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윤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 네. 네,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치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합류를 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으로서는 아직 장모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좀 어떤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하냐 안 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본인에 관한 그 의혹들을 좀 털어내고 좀 준비가 그 다음에 됐을 때. 그러니까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놔두고 먼저 출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현실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지인들 얘기만 쭉 나오다가 오늘 공식 석상에서 몇 달 만에 육성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육성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짧은 메시지요. 맞아요. 네. 두 글자로 줄이면 냉무라고 냉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예전에 이메일 쓸 때 냉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언제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냐, 또 언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냐, 대선 출마한 것으로 봐야 되냐, 장모님이나 부인 관련 의혹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질문이 쏟아졌는데 나왔던 대답은 지켜봐 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다 듣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다라면서 지켜봐 달라라고 했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즉답을 또 피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은? 저도 사실은 이게 첫 일성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행보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남장 청년문화복합시설인가요? 갔을 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거기 갔다는 것은 청년을 보살피겠다는 메시지거든요. 무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대선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한 워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행보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뭔가 조금 애매한.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피로감만 누적되겠죠. 지금 야권 후보들이 잠룡들이 특히 이제 원희룡,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간보기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분들뿐 아니라 이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씩 네. 이제 피로감? 그만하고 좀 나와라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윤 전 총장이 입당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참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원정대 마무리할게요. 오창석 평론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쳐나는 뉴스 속 숨겨진 이른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 탐사대 오늘 함께할 분 모셨어요.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미디어 오늘을 열심히 보는데 감사합니다. 네. 성함이 약간 특이하셔가지고 네.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가. 네, 오늘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이름이 특이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면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성함이어가지고 네. 기사도 워낙 많이 쓰시고 오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네. 백신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동안 문제점을 참 많이 지적을 미디어 오늘에서도 했었는데 네.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거 같은 신문인가 갑작스럽게 뭐 백신 전도사가 됐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네. 내가 다른 신문을 잘못 폈나 싶을 정도로 네네. 그 논조의 변화가 좀 체감이 되는데요. 사실 조선일보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위험성과 우려를 상당히 강조해서 보냈던 언론사였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나 혹은 좀 왜곡 보도가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질병관리청의 공식 브리핑처럼 백신 접종을 너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이제 많은 독자들을 좀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일보가 지난달 27일에 일면 기사를 어떻게 냈냐면요. 네. 제목이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갑자기. 네. 네. 근데 미국이 백신을 맞고 회복이 되고 있으니 네. 우리도 맞자는 논지였는데 이게 이날 기사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백신을 맞읍시다라는 게 시리즈 기사로 이제 연일 선보였는데요. 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전문가들도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려야 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고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면서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고요. 이틀 후 29일 또 조선일보는 이틀간 120만 접종, 국민들이 팔 걷었다 이런 기사를 내고 네. 1차 접종률 인구 10% 돌파라고 설명을 하면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 남은 변수는 국민의 접종 동참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한 방에 끝나는 얀센 백신 오늘부터 예약 기사를 통해서 얀센 백신에 대한 Q&A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 조선일보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남아공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보도를 한다고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조선일보가 네. 갑자기 5월 27일부터 이렇게 확 깜빡이를 안 켜고 아까 그 금 기자 표현이 뭐였죠? 깜빡이 안 켜고 훅 네. 들어오는 그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댓글에서 네. 제가 봤던 재밌는 댓글 중 하나였는데 네.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유턴을 하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당황하지 않겠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27일이 궁금합니다. 이게 일종의 뭐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라고 보십니까? 왜 이 날짜부터 갑자기 태세 전환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간이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언론들의 논조가 좀 변하는 느낌이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접종률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다가 노쇼 백신에 대한 접종도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분위기 자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위기로 좀 전환되는 추세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네, 타이밍에. 잔여 백신의 인기가 워낙 높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확인된 직후에 입장이 바뀐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그 일간지뿐만 아니라 사보에도 이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선일보가 사보를 내고 이제 독자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 네. 지난달 28일 사보 제목이 조선 미디어 사원들도 백신 맞읍시다인데요. 이 내용이 일각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어서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의 멘트를 통해서 네. 영국 등 조사된 통계를 보면 혈전 발생이 100만 명당 5명에서 6명 수준으로 벼락 맞을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외신들 보면은 이제 뭐 BBC인가요? 뭐 하여튼 다른 외신들 보면은
뭐 벼락 맞을 확률,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 뭐 교통사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네. 백신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기사를 외신에서 많이 내왔었는데 네. 우리 일부 언론은 정반대로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조금 이렇게 과대 포장한 불신을 좀 조장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일단 기사를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이전에는 빨리 백신을 들여와라 이렇게 지적했던 언론들이 네네. 정부가 이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비판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마저 안전 보장 안 된 아스트라제네카 밀어붙이나 이런 기사를 내고선 네. 빨리 맞는 것보다 빨리 맞지 못하는 것보다 안전 검증이 안 된 백신이 더 두렵다. 이런 국민의 반응을 정언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조선일보는 1월 3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과 물량 문제 동시에 터지나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고 2월 24일에는 유럽 7개국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 접종 제한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고령자 접종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얀센도 혈전 논란, 뭐 백신 접종 초비상 이런 기사를 내면서 부정적인 면들을 최대한 부각을 했었고요. 뭐 조선일보만 그랬던 건 아니기는 하죠. 네네네.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당혹스럽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호소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는 인터넷에 한 누리꾼이 자신의 의사라고 밝히면서 올린 경험담인데 백신을 맞고 뭐 발기가 되지 않아 성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론이 그냥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신문조차도 네. 검증이 안 됐고 이게 실제로 있는 부작용이 아님에도 이런 게 부각됐던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한국경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를 하는 시점에 국민 목숨 걸고 게임 하나 이런 제목을 통해서 좀 불신을 많이 부추기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네. 유럽의 보건당국이나 미국의 보건당국이나 WHO 등이 계속 강조했던 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미미하고 네. 또 대부분은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들이 이미 실험 단계에서 나온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백신을 접종받는 게 더 안전하다. 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안하다. 이 점들에 상당히 포인트를 맞췄던 거죠. 저도 제목만 보면은 순간 이거 맞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극적인 제목들을 뽑아 놓고 있었는데 네. 이게 부정적인 면을 이제 확대시킨다라는 것과 또 가짜 뉴스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가짜 뉴스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인데 가짜 뉴스도 꽤 많았었죠. 그렇죠. 사실과 네. 좀 명백하게 다른 보도들도 많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노인층의 8%에 불과하다. 이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였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기사로 쓰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 5월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전 챔피언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후 다리 절단. 저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네, 붙더니 다리 폭발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외국 사례를 전한 뉴스이기도 한데 이 보도 관련해서는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직접 이거는 세균 감염에 의한 건데 네네. 이건 백신이랑 무관하다. 근데 이런 걸 외국 기사까지 끌어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상당히 개탄스럽고 당황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이외에는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잘못 번역을 한 경우들도 많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초에 좀 뜨거웠던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이슈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연합뉴스가 오스트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 이렇게 기사를 내고 네. 뉴스원, 서울신문,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같은 다른 언론사들이 같은 제목을 계속 썼는데 네. 당시 오스트리아가 중단했던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가 아니라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추정되는 것과 같은 일련 번호를 갖고 있는 일부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전체가 중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쏟아내면서 네. 이제 마치 우리는 맞으면 안 되는 걸 맞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독감 백신 관련해서 뭐 노인분들 사망하셨다. 뭐 이런 보도들이 거의 너무 자주 나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 당시도 굉장히 좀 선정적인 제목들 많이 달리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직접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보다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놀라웠거나 뭔가 새로운 이슈가 너무 제기된다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딱 독감 백신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이었는데 작년에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엿새간 10명 사망 독감 백신 쇼크.
엿새간 10명 사망. 네. 네. 이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 엿새간 10명이나 죽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기사 내용을 보면 고령층의 접종 이후 사망자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접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배치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곧 죽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제목이었는데 당시 질병관리청은 처음부터 입장이 이랬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접종자의 연령들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서 백신과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일 브리핑 했었죠,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연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강조했고 다른 언론들도 그 이후에 유사한 보도를 계속 내보내게 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2달 정도 지나서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해보니 모두 인과관계가 없었다라고 네네.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조선일보가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굉장히 작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문제 제기는 너무 크게 하고 진상이 밝혀지면 좀 외면했던 이런 보도로 사실 한국 사회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독감 백신을 계기로 이 불신에 부추겨지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매체가 바로 조선일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금 기자는 이 언론을 쭉 살피는 게 이제 본업이신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습니다. 언론의 어떤 논조나 이런 것들 살피고 왜 이런 기사를 써낼까?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선은 뭔가 한국의 언론들 보도의 좀 특징인데 검증이 안 된 상황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단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 언론들이 이런 경향이 많았다는 것은 정파적인 접근과도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사실 외국 사례나 이런 거를 기사로 쓸 때 좀 더 자극적으로 쓰거나 위험을 부추기거나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더 독자에게 클릭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클릭수. 네. 실제로 한국경제 같은 언론사는 온라인 기사에 기자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기자들한테 상을 줄 정도로 이제 기사 판단 촉도가 조회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꼭 정부 비판을 떠나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아까 그 태권도전 챔피언 네네네. 사례처럼 그런 걸 좀 끌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클릭수네요. 네, 내용보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가 논설을 이제 일간지를 통해서도 사보를 통해서도 입장을 바꿨는데 논설을 통해서 뭔가 보도 방향을 바꾼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까? 네네. 이게 논설 칼럼을 좀 통틀어서 보면 칼럼을 통해서 입장을 좀 내긴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저희를 포함해서 언론이나 누리꾼들이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인 박은호 기자가 있습니다. 이 박은호 부장이 칼럼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 칼럼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자면 조선일보 보도에 딴지를 거는 듯한 얘기들이 들린다. 백신 불안을 부추기더니 접종 동료로 선회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이후에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를 줄였을 거다. 이런 지적을 전하면서 우리는 백신이 접종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되기 이전에는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 효능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극히 드문 혈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초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해졌다. WHO 같은 국제기구들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백신은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학이다 이 대목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 백신은 과학이다라는 표현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할 때 많이 썼던 표현들이거든요.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리고 WHO 같은 기구들은 작년 말부터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네, 백신에 대해서 너무 우려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마치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검증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게 좀 이제 전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흐름의 좀 설명이었습니다. 이 집단 면역 달성 이제 정부는 11월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고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댓글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선과 연관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대선을 의식해서 백신 기사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떻게 금 기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추론해볼 만한 정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논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전사적으로 이런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는 차원이라는 게 되게 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조선일보 자체에서 특정한 판단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더 이런 의문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의 흐름상 집단 면역으로 이어지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지표도 나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언론보다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언론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여론을 점하거나 추후에 정치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저 정말 더웠잖아요. 오늘 정말 더웠죠. 예, 뭐 네. 서울 낮 기온이 뭐 32도까지 올랐는데 여름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계절의 시간이 여름을 향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해외 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의 주제, 백신 접종자 7월부터 단체 해외 여행 가나? 입니다. 효과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창하게 다들 마음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심, 그러니까요. 네, 사심이 들어가 있는 효과음이었습니다. 그 단체 해외여행 사실은 여행 못 가고 뭐 굳이 뭐 해외까지 안 가도 국내 여행하는 것도 약간 좀 저하되는 그런 기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슬슬 가능해질 거야라는 어떤 몽글몽글한 마음들이 생기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최근에 트래블 버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뭔가요? 굉장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네.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과 거품을 뜻하는 버블을 조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전한 국가 간의 이 버블, 안전망을 형성해서 서로 여행을 허용하자 이런 협약인데요. 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상자, 지역, 국가 여러 가지 궁금한 많이들 부분이 있는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일단 우선 그 시행 초기에는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이 예방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만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왜 단체 여행만 허용하지? 그렇죠. 개별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단체 여행객은 아무래도 그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여행이잖아요. 여행사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행사를 중심으로 여행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포함해서 네. 입국부터 출국 또 모든 동선까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여행객들의 그 어떤 방역 상황을 점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거죠. 그러네요. 개인과 가족은 아무래도 자유 여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네. 개인 여행은 향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저는 원래 이탈리아를 다시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좋죠. 계속 예. 이제 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도 기다려야 좀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네. 문체부와 국토부는 그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트래블법을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네네. 현재 정부는요 싱가포르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외에도 다른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여행 단가가 높은 우리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탈리아 뭐 이런 네네. 곳은 네. 정부 발표에 아직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쪽은 아직은. 예, 네. 유럽과 미국은. 그렇군요. 예. 여행 가기 전에 혹은 또 도착해서 지켜야 될 사항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 출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대국에 도착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되고 단체 여행이 가능하고요. 네. 여행 시에는 뭐 당연합니다만 그 상대국의 또 방역 조치를 지켜야겠죠. 그렇죠. 네. 만약 양성이 확인됐다 도착해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행객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사 직항 항공편만 이용할 수 있고요. 직항만. 직항만. 네. 정해진 여행 동선으로만 이동해야 하고 이런 분들 또 계십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 중간에 가족 만나도 돼요? 그런 해외에 거 있는? 있죠. 네. 예, 안 됩니다. 안 개별 되네요. 일정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요. 운항 편수와 이국 규모는 상대국과 또 합의를 거쳐서 추후에 일정 규모로 제한이 되고 우리나라 출입국 공항은 인천공항이고요.
상대국이 지정한 특정 공항부터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향후 협의를 거쳐서 타 공항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뭔가 관리 가능하도록 예. 모니터링 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 안 돼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미차 가동은 접종 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여행사 뭐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아, 좋죠. 잠재적인 해외 여행 수요는 큰 상황입니다. 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항공권 예약이 직전 일주일보다 4배 이상이 좀 급증했다고 해요. 네네. 예, 백신 접종 본격화로 해외 여행 기대가 한층 커진 것이고요. 제가 낮에 한 뉴스를 봤는데 네. 거기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요. 이제 좀 숨통을 이제는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네. 기대감을 또 표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저도 이제 TV 돌리다 보면은 여행 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많은데 나와요, 이제.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클릭할 뻔했잖아요. 갈 예. 수도 없는데. 참고로 네. 지난해 11월이었는데 해외 여행 상품을 예약금 10,000원에 이제 냈던 여행사가 있는데요. 10,000원에 무려 17,000여 명이 또 몰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였으니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몰릴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뜨거운데 네. 이제 그 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어요.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네네. 드디어 해외여행 가는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고 반면에 코로나19 국내에 또 확산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방역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찬반을 넘어서 이게 만약에 트래블 버블이 현실화해서 네.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기까지는 생각보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빨리 좀 백신으로 집단 면역 형성돼서 하루빨리 여행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BS가 31살이 됐습니다.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이번 주 내내 연속 기획으로 특집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권 전문가 고려대 서창록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인권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한국인 최초로 UN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 선정되셨더라고요. 보통 그 유엔에서 뭔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길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좀 너무 길죠. 맞아요. 네. 예,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도 하고 짧게 자유권위원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네. 유엔의 여러 가지 조약기구 중에 유엔 인권 조약기구 중 하나이고요. 이제 173개국의 회원국이 있고 그 회원국의 시민적 정치적 그 인권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원들이 여러분이 계실 거잖아요. 예, 18명 있습니다. 18분. 예, 예. 그럼 같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뭐 대외 활동을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회의하시고. 예, 1년에 3달 정도를 합니다. 1년에 3달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교수님이 인권 전문가시기도 하고 사실은 책을 쓰셔서 인권의 스펙트럼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모셨어요. 지난 3월에 나는 감염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떻게 책을 쓸 생각까지 하셨어요? 예. 네. 그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서 네.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따뜻한 책. 예. 근데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사실 예. 저 개인적으로. 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는 크게 환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요. 그때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네. 그때 뉴욕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예, 네. 뉴욕에서. 그래서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에 귀국을 했고요. 네. 귀국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네.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3주간 입원을 했었죠. 확진자가 많다고 해도 개개인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예. 네, 느끼는 어떤 분들은 아주 씩씩하게 예. 그걸 지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예.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근데 다행히 뭐 지금은 완전히 완쾌가 돼서 네네. 뭐 크게 후유증이 없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고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라서 네네, 좀 초기여서 예, 네. 죽는 줄 알았죠. 그냥 뭐 치사율도 정확히 모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북구 13번 확진자 이렇게 분류가 되셨을 때 느낌도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검사하는 과정, 격리되는 과정, 또 치료받는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 굉장히 이 전문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네. 사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경험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북구 13번 확진자라는 이런 하나의 꼬리표가 달려서 저를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 유엔 인권위원 이렇게 보지 않고 네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미국에서 가져온 좀 안 좋은 사람 네네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게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권을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으로서 인권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된 거죠. 네네. 그 구청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로 이제 다 위치 추적을 해서 이제 제가 물론 어디를 들렸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당국에서는 그걸 조사를 하는 거죠. 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거짓말한 사람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 사진을. 사진을요? 그건 어떤 용도인가요? 그 이제 사진을 이제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제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 개인 정보를 요청을 하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2015년에 감염 예방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그 개인 정보를 위기 상황에는 가질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을 개정할 때 과연 그런 인권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겼죠. 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면밀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크레딧 카드랑 전화번호 정도만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삶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널려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교수님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였습니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는 거죠. 둔감하다. 예, 네네.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에 뭐 방역이냐 인권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네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를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그런 데이터를 통한 정보가 이제 무자비로 수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신중한 생각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역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통신 3사한테 그 개인의 정보를 이제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정보가 제가 무슨 쇼핑을 하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이런 정보가 다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개인의 인권 침해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방역이냐 인권이냐 이것을 아주 양면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대칭적인 충돌하는 개념으로만 볼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같이 갈 수도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방역을 더 철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또 논리를 설 수가 있으니까.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지금 이 자체의 법도 어쨌든 이제 방역 관련된 어떤 법도 그 인권 차원에서 봤을 적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잘못 이용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우려가 있다. 어느 쪽을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법 자체도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양쪽이 다 있는 건데요. 일단 이제 방역과 인권이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질문 자체가 네네.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방역도 인권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생명권이나 어떤 건강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감염 예방법이 과연 그러면은 진짜 이 집단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은 쓸데없이 더 너무 필요 없는 굳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알아야 없는 걸 되나? 하느냐. 사실은 지금 많이 자정이 됐어요. 지금 처음보다는 네네, 그런 지금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그 법을 개정하거나 네. 혹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적인 영향 평가라고 하죠.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겠다.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엄청난 차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실은. 예,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데 한국 사람은 안 하고 외국인만 한다. 근데 그런 게 충분한 이제 인권적인 평가를 안 한 거죠.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목소리를 냈고 인권 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회를 했는데요. 네. 이제 뭐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정 기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수행할 때 그런 인권적 평가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이 수집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인권 침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한 거죠.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그 정보가 네. 데이터라는 정보가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전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네. 높고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개별 네네. 기업이나 네네. 아주 나쁜 집단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들이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이제 초기에 확진자가 된 경험과 이제 한 1년 훌쩍 지나서 올해도 확진자가 된 분의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를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혐오 시선에 젖어 있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저도 확진자가 되고 나니까 그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서 시선이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그 확진자에 대한 사회의 어떤 차가운 시선 이런 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회복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꺼리고 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을 사실은 자기가 걸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저도 주변에서 네. 쉬쉬하고 또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도 뭐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인권을 하면서 소수자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해왔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소수자 입장에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아주 정말 피부에 와닿게 예, 경험을 와닿게, 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꼭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배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찰을 좀 많이 했죠. 네, 확진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혐오, 차별, 뭐 이제 거부하고 회피하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사회에. 네. 우리 사회에 사실은 우리가 메르스라는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2015년에 네네. 우리나라가 많은 환자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지만 몇백 명에 불과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 당시.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병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가 준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정신병에 시달리고 계세요. 네네. 사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조금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아, 정신적인 어떤 고통들. 예, 고통 때문에 그런 증상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더욱더 못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지속됐을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이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뭐 피해 본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네. 지금도 이제 리뷰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좀 나쁜 댓글을 이제 붙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걸린 게 뭐 자랑이냐. 코로나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댓글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그런 좀 또 이런 차별, 배제, 혐오의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꼭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에게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도 네. 심해지고.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코로나의 그 한정에서 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연대감을 느껴야 되고 이렇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회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될수록 사람들은 누군가 적을 만들어내고 혐오하고 뭐 구분짓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예.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로. 예. 그게 어떤 심리일까요?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인간 본성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본성. 예. 네. 위협에 있을 때 자기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그 남을 혐오하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있고 뭐 역사의 혐오와 차별의 역사는 길게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지금 이제 지구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남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남을 혐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혐오하지 않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라는 게 지구 전체의 공동체라고 보면 혐오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혐오라는 게 있고 차별이 생기면 결국은 자기도 차별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 구별이 이렇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래 사회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에 사실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이 더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네. 예. 어떤 표현도 빨리 확산이 되고 그렇죠. 네. 뭐 집단으로 갑자기 몰아서 그 어떤 공격의 대상을 만들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은 또 가짜뉴스 훨씬 순식간에 더 만들어지고 퍼지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더 커지고 우리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사회적 기제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진료를 한다라는 거 물론 이 뭐 언어가 안 통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또 고립돼 있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이제 타인화하고 타자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 사회 워낙 뭐 많습니다. 젠더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요즘은 예전에도 항상 이런 갈등들은 있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목소리가 각자 너무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가끔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읽다 보면은 요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젠더 갈등, 20대, 30대 젠더 갈등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그 빠른 정보의 확산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네.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있어도 자기 그냥 주변 사람들끼리만 뭐 얘기하고 네.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질 않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집단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젠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이 젠더에 대한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네네. 이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제도는 아직도 그대로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권 교육이라는 게 인권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역과 인권은 대치된다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네, 네, 그렇죠. 예. 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네.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네.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나는 감염되었다 이 책의 제목이 네. 사실은 제가 채택한 게 제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래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듯이 이제 다른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 뜻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썼습니다. 네, 인터뷰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책 그 마지막 부분에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이렇게 쓰셨어요.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사실 제가 뭐 이걸 기획해서 이 문장을 쓴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뭐 느낌을 쭉 쓰다 보니까 마무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근데 제가 선뜻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듣는 분들이 대부분 각자들의 이제 시선으로 이거를 해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다음에 책을 쓰게 되면 이것을 해설하는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여러 가지 차원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백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이제 곧 이제 자유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백신 여권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네네. 여권까지 나오고. 네. 근데 이제 백신 민족주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직도 많은 국가들의 백신이 한 개도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국가에는 훨씬 더 그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고 취약계층에는 뭐 더 죽어가는 그 그렇죠. 위협한 지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까지 다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사실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백신이 모자라서 막 난리들인데 우리 백신의 반을 딱 띄어서 아프리카 갖다 주자.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세상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에게 자유가 오지 않는다. 그런 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자유가 곧 나의 자유가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이해가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전문가 고려대 서창록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서울시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예, 저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에서 인증한 청년 여러분들께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완화하면서 동시에 청년들께서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요. 네, 예, 한 예. 5년 정도가 지났네요. 예, 예. 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네. 고용노동부의 그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기술혁신 기업 인증받은 주요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그 증가 비율이라든가 그 기업의 정규직 비율, 월 235만 원의 그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또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복지 수준 등 그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서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좀 이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예년에 예를 보면 많은 기업이 신청하셔갖고요. 또 네. 심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현장 점검하고 또 전문가들께서 심의하셔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기준, 정규직 비율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강소기업을 선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일단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강소기업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저희는 서울형 강소기업한테 근무 환경 개선금,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분을 정규직으로 기업에서 새롭게 채용하면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당 최대 3명 4,500만 원까지 근무 환경 개선금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 또한 그 육아휴직자를 대체해서 하는 청년 인턴에게는 최대 23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많은 뭐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육아휴직이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를 월 235만 원씩 해당 그 육아휴직 직원이 육아휴직 전 3개월, 육아휴직, 그다음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간 지원해서요. 인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 경험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좀 업무 공백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저희가 일 생활 균형이 이루어진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기업에 대해서 일생활균형 수준 진단을 하고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께서 좀 근무하고 싶은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경제적인 지원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서울시에서 인증한 지금 설명하신 이 서울형 강소기업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한 586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50개 기업을 추가로 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그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달라진 점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올해 그 5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인데요. 올해 선정할 때는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자리 질 부분에 대한 좀 평가 배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좀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청년 인재 여러분들이 그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적정 임금, 복지제도 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질에 대한 좀 평가를 강화해서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 환경이 좀 많이 악화돼서 청년 여러분들이 고용 절벽에 놓여 있는 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좀 일하고 싶은 기업, 청년들께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또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도 만들어 나가서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신대현 일자리 정책 과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